사자 회담 트럼프 너무 싫어합니다. 김정은 당연히 싫어하죠. 둘이 공통점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동무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하고 네.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고 싶어하는 게 트럼프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그러면 혹시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미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2019년 6월에.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빗발인 거죠. 그리고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한 번 갔던 무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정세훈 장관은 갈마 원산지구가 제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마 원산지구를 지적한 이유는 최근에 너무나 잘 만든 거기도 하고 10년 동안 공들여서 그리고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노이 때 엄청나게 굴욕을 당해서 다시는 트럼프를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판문점은 사실 남북 간 경계선이니까 좀 애매해요. 무려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와 더군다나 나의 어린 시절 그 추억이 있는 원산 지구까지 온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배팅해 볼 만한 장소는 아닐까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온다면 아마 갈마 원산 지구가 가장 적절한 지점이 아닐까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피스메이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이런 말도 화제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볼펜 놔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 그 브랜드가 나왔더라고요. 주가도 오르고 그것도 화제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 백악관 가면서 GM 쉐보레 타고 간 거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네. 전직 대통령은 벤츠 마흐바흐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승원 교수 모시고 이번 정상회담 이모저모 분석해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 이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잠 못 자고 여기저기 바쁘셨죠? 또 며칠 동안 방송도 엄청 잡혀 있죠 지금. 뭐 오늘 새벽부터 좀 바쁘긴 했습니다. 그죠? 네, 네. 여러 번 깨고 새벽에 네. 그래도 항상 3%는 먼저 나와줘. 3%.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네. 그 몇 주 전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중앙에서 그 당시 단독했잖아요. 한 3주 전이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일단 잡아놨는데 그런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혹시 트럼프의 매복 때문에 정상회담 완전 망하면은 나 나가서 무슨 얘기하지? 걱정을 막 하다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차례 깬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뭐 괜찮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눈에 제가 방금 그 시보레 타고 들어간 거 이런 거 뭐 큰 건 아니지만 신의 한 수인 것 같다. 특히 우리 한국 GM 또 가뜩이나 또 떠나버릴까 우리 걱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기억나는 장면 아니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조할 만한 장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 이번 회담을 조금 총평을 네. 한 석 줄로 하자면 조마조마했지만 성공한 회담이었다. 두 번째는 외교와 아부사에서 줄타기를 잘했다. 세 번째는 제조업, 특히 조선업 관련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급했는지 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한국에서 얼마나 뜯어내려 했는지 아주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 눈에 띄는 거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이 북한 쪽에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그 오픈된 그 오프닝 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말문을 잘 열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 이걸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트럼프 네. 대통령밖에 없으세요. 네.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인데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워싱턴으로 날아가기 전에 그 사이에 기내에서 간담회를 기자들과 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협상에 임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쓴 책에 다 나와 있어 협상 기술. 그래서 그거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예전에 이게 좀 처음부터 여담입니다만 그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 후배한테 얼마 전에 밥 먹다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베 전 총리 네.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트럼프 일기 때 눈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 할 때 그 전에 심리학자, 뭐 정신분석학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정상회담 우리 리허설 하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연습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모아놓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하고 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꽤 열심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특히 대북 관련해서 빌드업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뭐냐면 처음부터 북한하고 가서 대화하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피스메이커예요.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곳곳에서 평화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역까지 얘기했죠. 유럽에서 그랬죠. 뭐 아프리카 그래서 중동 하면서 지역까지 다 나열을 하면서 당신은 평화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 가야 된다면서 쭉 그 내러티브가 이어지게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노벨 평화기 평화상? 그렇죠. 네. 평화라는 말로 치장을 하지만 가로 열고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노벨 평화상만큼이나 더 좋아하는 단어 있습니다. 바이든 욕하는 거. 그런데 그 얘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 당신이 잠시 정치에서 물러나 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아, 맞아. 그쵸. 네, 네, 네. 당신이 잠시 정치에서 물러나 있을 때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당신이 복귀하니까 이제는 평화가 가능해질 거로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냥 툭툭툭툭 건조한 문장들 연결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를 나열하고 그리고 그동안 뭐 이란도 본인이 이란 공격하면서 평화를 찾았다고 했던 게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시나리오들, 그런 빌드업들이 쭉 진행이 됐고 자연스럽게 북한으로까지 연결이 됐고 결국은 김정은을 올해 안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장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음. looking forward 뭐 만날 걸 기대하고 네, 네,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좀 만나주세요. 만날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듯이. 이 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사실 탐탁치 않아 하고 별로 뭐 효과가 없을 것이야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네. 나보고 또 만나라고 하니까 네, 네. 그런 못 이기는 느낌 척? 받았어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제가 강유정 대변인 이렇게 워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대요.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김정은을 만나라고 권유한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트럼프가 되게 외로웠구나. 그 문장 끝마다 잊을만 하면 북한을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고 우리 관계 좋았어. 그 날을 기다릴 거야. 내가 평화를 그때 모색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변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헤게세스 국방장관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김정은 만나라고 얘기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게 김정은인데 네. 혼자 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북한 김정을 다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당신만이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외로움이 좀 풀렸던 것 같은 느낌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 있죠. 트럼프 만나기 전에 트럼프와 협상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게 부동산 관련이거든요.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양에 트럼프 월드 세워서 거기서 같이 골프도 골프. 치자 예.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를 나열한 거예요. 그냥 툭툭 던진 것 같지만 트럼프 월드와 골프.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단서를 제가 이제 제시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제 대선 기간에도 마찬가지였고 1월 20일 취임하던 바로 그날도 그 얘기를 했죠. 북한 얘기를 했고 김정은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북한은 정말 좋은 땅을 갖고 있다. 거기 콘도 지으면 너무 기가 막힐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취임식 네, 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좋아하는 단어는 콘도, 뭐 트럼프 빌딩, 좋은 땅, 뭐 좋은 뷰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그 단어를 골라 들고 이 문장을 나열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좋았어. 막 김정은과 좋은 관계 있었어요. 북한 문제 당신과 내가 힘을 합한다면 더 큰 진전이 있을 거야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당시 평창 올림픽 때 아무도 표를 안 샀는데 나랑 북한하고 얘기 트니까 그때부터 평창 올림픽 표가 팔리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네.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듣고 있었죠.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당신이 꼭 틀린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뭐 실제 네, 그렇기도 네. 했죠. 네, 2018년, 2019년 하노이 뭐 정상회담 실패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당신이 물러나 있을 때 북한이 핵 개발했으니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모두 그러네요. 발언만 설명하는데 이렇게 한참 시간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이 방금 전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것이냐 에이펙에 네. 에이펙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부산 에이펙에 라고 경주- 경주 경주 에이펙 에이펙? 우리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과 연동하겠다. 연동하겠다. 연동하겠다 네. 이랬거든요. 그러면 청사진을 네. 그려보면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은 하겠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로 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는 있어요. 네. 그 맥락을 말씀드리면 일단 다자회담 트럼프 너무 싫어합니다. 김정은 당연히 싫어하죠. 둘이 공통점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동무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하고 네.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고 싶어하는 게 트럼프고요. 그리고 뭐 김정은이야 절대 존엄이니까 뭐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그러면 혹시 트럼프가 전화해서 저번처럼 판문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 전망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그런 얘기가 막 있다가 최근에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불씨를 좀 살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워딩을 끌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온다면 어디서 만날까 여기까지 이제 상상의 날을 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판문점은 이미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2019년 6월에.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빗바른 거죠. 그리고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한 번 갔던 무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쇼맨십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실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세현 장관은 갈마 원산지구가 제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새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휴양지로 엄청나게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고 이 갈마 원산지구를 지적한 이유는 최근에 너무나 잘 만든 거기도 하고 10년 동안 공들여서 그리고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에요. 네. 오. 네. 그리고 김정은의 엄마가 고용이라고 오사카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사카 출신의 그 여성이 이 원산 갈마지구 이쪽을 통해서 평양까지 와서 뭐 그러면서 이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김정을 아이를 이제 난 요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도 있고 본인이 어렸을 때 그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 원산 갈마지구 이쪽 지역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노이 때 엄청나게 굴욕을 당해서 다시는 트럼프를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조건이 있겠죠. 뭐 비핵화 뭐 이건 이제 네. 어려운 거 다 때려치더라도 다른 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장소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문점은 사실 남북 간 경계선이니까 좀 애매해요. 그런데 북한 최고존원 입장에서 무려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와 더군다나 나의 어린 시절 그 추억이 있는 원산 지구까지 온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장소는 아닐까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엄청난 정치적인 상상력이긴 한데 네. 어쨌든 2019년에 판문점에서 만난 한 번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온다면 그래서 그렇다고 김정은이 오진 않을 테고 그렇다면 아마 갈마 원산지구가 가장 그 적절한 지점이 아닐까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청사진이니까요. 아니 뭐 우리가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과거에 네. 우리 이제 하노이 회담이나 싱가포르 회담 때 너무 잔뜩 기대를 하다가 음.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네. 앞서가긴 싫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뭐랄까 첫 단추는 꼈다. 네, 북미 대화의 첫 단추는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펙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며칠 얼마 안 남았습니까? 네. 시 주석은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올 가능성이 높죠. 높죠. 네. 네. 트럼프 때 둘 다 와준다면 흥행을 하는 우리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데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두 나라의 패권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두 정상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만나준다면 이건 우리한테는 더없이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까요? 시 주석이 온다고 해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은 매우 높고 사실 그런 그러니까요. 보도가 네.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그 며칠 전에 그 박병선 전 국회의장을 대표로 해서 특사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부장을 만났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자회담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올 거야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런 워딩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굉장히 우리로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역학구도가 그런 거죠. 저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는 시진핑 전화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진핑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희한하게도 동맹들을 그렇게 때리면서 뭐 15%, 25%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90일 연장하더니 이번에 또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대한 비난도 쏙 사라졌어요. 완전히 네. 사라졌죠. 그래서 좀 이따 뭐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 포린 팔러스의 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라고 예정된 전쟁이란 책을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그 하버드대 교수가 아니 올해 말쯤에 뭐 에이펙이나 이런 걸 등등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굉장히 좋은 청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다 시진핑을 엄청 싫어하는 것처럼 트럼프를 인식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워싱턴 매파들과는 달리 트럼프는 시진핑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 적도 없고 전통적인 대중국 견제 그 호크들도 아니고 그래서 10월, 11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만나서 오히려 완전히 그 국면을 전환시키는 선언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앨리슨 교수가 무려 그 포린 팔러스의 글을 한 달 전인가 네. 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각들을 맞춰보면 어쨌든 외교나 정치도 다 상상력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뭐 꼭 과거 경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굳이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뭐 만나서 미중 간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앨리슨 교수가 전망한 것처럼 굉장히 좀 세게 전망을 하셨어요. 네, 11월 달쯤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 입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외교의 어떤 무대가 되는 거죠. 한반도가. 네.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최극단적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세상에 제로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오히려 그 사이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한국 정부가. 물론이죠. 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장 윗단의 갈등이 풀어져 버리면 음. 북미 관계와 북러시아 관계도 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북 관계를 유지해 온 게 있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가 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민들 제일 헷갈리는 게 주한미군은 누구를 지키는 거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래버리면 이런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정말 윗단의 해결이 돼버리면 그럼 또 다음 하단의 관계들이 또 다 엉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 시기 2025년 혹은 202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지금 뭐 모든 전문가들 그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다극체제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주도로 미국이 중심에 서서 초강대국 역할을 했고 네. 경찰국가 역할을 하고 미국 주도로 경제, 안보 모든 질서를 다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힘을 잃기도 했고 트럼프란 대통령은 그 역할을 스스로 안 한다고 지금 방기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거래주의적 접근 때문에 미국의 이익만 오로지 생각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것도 무려 재선.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트럼프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좋아하니까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거예요. 예전에 외교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72년에 닉슨이 중국 가서 중국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지금은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푸틴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심지어 김정은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뭔가 아기가 맞는 거잖아요. 과거 전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그체제로 가고 있고 트럼프가 그냥 그것은 현실이라고 받아들여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극 체제로 가는 그 길목에 그 얘기는 각각 영역에서 세력권을 그냥 인정해주는 그 상태로 이 세계 질서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과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도 그 논리로 본다면 그렇게 충돌되는 건 아니죠. 네. 네. 말 그대로 세력권이라는 거는 뭐 별로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제일 좋은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나와바리잖아요. 내 나와바리를 절대 지켜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내 세력권을 유지하고 아무도 침범하지 마. 대신 북미 남미 다 우리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푸틴도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결국은 자기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서방이 계속 동진하니까 본인들은 실존적인 위협을 실제 느꼈다고 하니까 푸틴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그 오바마 2013년에 만나서 무슨 얘기했죠? 아시아 태평양 넓기 넓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반 나눠 쓰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권 여기니까 미국 여기까지 오지 마. 우리 서로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극 체제, 뭐 세력권 혹은 이제 가로 열고 나와바리 이런 게 지금 트럼프가 좋든 싫든 간에 인정하는 그런 방향이고 그런 맥락에서 간다면 아까 앨리슨 교수의 전망처럼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 관리하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물론 이제 경쟁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 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설명이 좀 됐습니까? 네. 모르겠네요. 다국 체제를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원심력이 세니까 다른 데는 다국화된다 해도 예를 들어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네. 브릭스 플러스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말만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응집력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원심력이 세지면 반대편은 블록화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까? 내 나오바리만 그 너무 와닿네요. 일본 네. 말이지만. 네. 네. 내 나오바리만 지켜주면 우리 네.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자.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세력권이라는 그 큰 개념과 미국의 절대적인 이익 이 두 가지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의 세력권, 미국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위치, 예를 들어 뭐 기축통화, 뭐 달러,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침범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미국이 누렸던 혹은 주도했던 그 질서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극 체제를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 브릭스, 뭐 글로벌 사우스를 인정해야죠. 하지만 작년 말이었나 올 초에 이제 룰라, 뭐 시진핑, 뭐 브릭스 이 주도하는 국가들 서로 통하고 얘기하면서 달러화에 맞서서 뭐 이렇게 디지털 결제, 뭐 위안화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기축통화의 어떤 그 위상에 도전하는 자들 내가 관세로 때려주겠어, 뭐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기축통화, 뭐 달러가 됐든 아니면 군사적인 위력이 됐든. 일단 예전만큼 엄청나게 내가 모든 걸 다 1등 할 거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침범하지 않은 선에서 그냥 각자 살자. 약간 네. 이런 거죠. 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안보 문제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생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죠? 나의 이익. 너가 네, 어떻게 네. 살든 무슨 잘 그냥 살아. 이 딜만 거래하면 돼, 이런 그러니까요. 거죠. 아.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시점에서 생각하면 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데 네. 우리 민족이면서 실존하는 위협이란 말이에요. 네. 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전문가께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맥락이라는 게 요즘 이제 바뀌는 지정학 상황에서 김정은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국이 싫다. 그래서 러시아랑 붙었다. 네. 러시아는 돈이 안 된다. 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결국은 미국의 손길을 기다린다. 네. 그래서 심지어 주한미군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니까 주한미군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네. 말 한 적이 있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두 가지인데요. 그 맥락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말이나마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 네. 김정은의 이 생각이 맞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얘기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하노이 이후에 김정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야 중국하고도 사이 사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수십 년간 계속 안 좋죠. 지금 뭐 최고로 안 좋죠. 네.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어제 그 전문가께서 그 하신 얘기 말씀이세요. 하셨어요? 네. 몇 년 전에 이
업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군요. 네. 네, 그래서 백년의 적과 천년의 적. 그래서 중국과는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적 거의 없어요. 중국이 버퍼존으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지. 중국도 북한 싫어하고요. 북한도 예전에 이제 저 조공 우리한테 받아가고 우리 괴롭히던 이 나쁜 중국 이래서 북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김정일도 중국 싫어했어요.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싫어했고.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미사일 핵실험 2006년 이후에 지금 한 6차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유엔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아주 그랬죠. 대놓고 네. 욕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이제 북한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서 김정은을 끌어내려면 트럼프가 뭐 갈마 원산 지구에 가든 뭘 하든 끌어내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네가 돈도 뭐 받고 뭐 여러 가지 지원도 받는 것 같은데 푸틴은 그렇게 돈 없을 거야. 뭐 천연 자원 뭐 팔아가지고 지금이야 돈 벌고 있지만 현금 언제까지야. 좀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군사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지원을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북한은 파병을 하고 그쪽에서는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유지가 되는 듯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거야. 그리고 너 사실 중국 안 좋아하잖아. 천년의 적이라며. 그러면은 결국은 트럼프 혹은 미국과 붙어야지 앞으로 창창한 10년, 100년을 기대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논리 전개로 김정은을 설득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실제 그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한번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네. 제 예전에 쓴 책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2012년인가에 이제 제3지대였습니다. 미국인지 제3지대 지금 헷갈리는데 책 쓴 지 오래돼가지고 민관 합동 채널이라고 해서 1.5 채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 대 정부가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중간에 민간을 껴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문정인 교수님 이런 분 해가지고 마치 학자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 간 간접 소통 이런 민간 1.5 채널이 열렸습니다. 그게 아마 2012년 뭐 13년 요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연세대 문정인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나 그때 참가를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그때 최선인가가 왔어요. 최선희가 지금 외무상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부장급으로 좀 밑에였어요. 10몇 년 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핵 개발을 하고 뭐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안보 위협이다. 그럼 미국이 우리랑 수교해주면 우리는 끝나. 우리는 동맹이라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는 미국 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저 제국주의자들 나쁜 놈들 미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수교, 더 나아가서는 동맹까지 원하는. 그 얘기는 반대로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뭐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고 왜냐면 김일성부터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속내를 그냥 덜컥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걸 네. 이제 수년이 지나서 문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알려진 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북한도 항상 전략적인 어떤 위기에서 선택을 강요받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좋게 말하는 등거리 외교, 나쁘게 말하면 양다리 외교해서 뭐 소련학 갔다가 뭐 중국 갔다가 이런 걸 해왔던 거잖아요.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 아버지도 그렇고 김정은까지 지금도 사실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생존하려면 버티는 것도 3대째 지금 한계가 있고 딸 김주애가 정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지 잘 모르겠지만 네. 김정은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바로 이런 지점을 그 토킹 포인트 삼아서 김정은을 다시 한번 유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제 트럼프여야 한다. 뭐 이런 논리 전개가 가능하겠죠. 저 실존하는 위협이 북한이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턴 행정부 때인가요? 실제 네. YS 때 평양을 공습하려고 백악관이 클린턴 때. 거의 뭐 결정 단계까지 갔었다면서요. 네, 94년 그 제네바 합의 그 당시 말씀하시는데요. 네. 클린턴 정부가 그럼 실제 진짜로 미국은 북한에게 실존적인 위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죽는다면 결국 미국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나쁘고 뭐 러시아, 소련하고도 안 좋았던 때가 있었고 물론이지만 미국도, 뭐 예. 중국이 북한을 갖다 때릴 일은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위기 김일성부터 지금 3대째 내려오는 그 순간마다 항상 뭘 선택해야 되고 네. 아까 제가 최선희 부장의 그 10여 년 전 발언처럼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로직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북한의 논리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 사실상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우리를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으니까 개발하는 건데 역으로 근데 내가 우리랑 국교 정상화하고 외교 관계 맺고 심지어 이제 더 나가서는 동맹까지 갔죠. 거기까지 간다면 우리가 왜 핵을 개발하겠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논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북한이 왜 항상 우리 지금 한미 그 군사훈련도 진행 중이고 뭐 8월 달만 되면 이제 북한이 지금도 여러 가지 담화를 발표하고 김여정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3차례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미 연례 그 군사훈련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 방어적인 입장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의례적인 훈련이다라고 하지만 북한은 항상 초긴장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참수 작전을 진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실제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본인들이 느낀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뭐 각각 국가 관계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의 여부 혹은 뭐 우리의 상식과 상관없이 북한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역으로 그럼 미국이 그 정말 위험을 해소해 줄 수 해소해주면 있다면 그럼 근본적인 해소책은 국교 관계 개선? 정상화하는 거예요. 네, 국교 정상화하는 거죠. 외교 정상화하는 거죠. 마치 쿠바와 그랬듯이. 네, 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게 참 십수년째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니 거기 대사관 하나 일단 지어줘라. 그리고 평양에 있는 저기 김정은 집 옆에 미국 대사관 하나 지어놓으면 걔네들도 안전할 거 아니야. 만약에 침공하게 되면은 대사관 사람들이 먼저 소개되겠지. 그럼 니네들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 이제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사관 평양 한가운데 만들어내면 네. 그것만 해도 상당 부분 진전되는 건데 왜 그거 하나 못 해주느냐라고 이제 북한과 협상을 좀 원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늘 하는 얘기죠. 그래서 늘 나왔던 얘기가 연락사무소 설치, 그보다 등급이 높은 대사관 뭐 마련하고 그 얘기는 국교 정상을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군사적인 어떤 안보, 북한이 얘기하는 그 위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날 인터뷰한 내용에서 나왔던 이 비핵화 프로세스, 동결, 감축, 비핵화 이 이제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주 물리적으로는 아주 이제 이건 기술적인 얘기니까요.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주제는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참 고루하고 지루하고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간 우리가 다루었던 우리 3%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 이야기 하시는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남은 질문들 있잖아요. 네. 뭐 지금 3,500억 그다음에 뭐 국방비 증액 네. 이런 거 다 떠나서 북한이 뭐 개혁 개방에서 개혁까지는 안 간다고 치고 개방으로만 나와도 네. 두 나라 간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를 이용해서 네. 그런 시대를 앞당길 수만 있다면 이거 사실 다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달라고 했는데 우리 조금 준다 이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우리 민족의 미래와 달려 있는 문제라 자꾸 다루고 또 다루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미 회담으로 돌아가죠. 네. 처음에 그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네. 어젯밤에 아우. 나오고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새벽에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신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니, 말 그대로 그런데 네. 트럼프니까 가능한 얘기기도 또 했잖아요. 우리 젤렌스키 거의 뭐 매복에 완전히 당하는 거 지난 2월에 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공 대통령 네. 또 매복 당하는 거 봤죠.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매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잘해봤자 본전이야. 사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정상회담 3시간도 안 남겨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X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뭐 자료화면 아까 드렸는데 어쨌든 네, 보신 네.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보고 잘못 본 줄 알고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은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무슨 허무 개그도 아니고 너무 쉽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한 네. 것 같아 이러고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마치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말을 꺼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궁금하신 거는 왜 이런 걸 올렸을까? 혹은 왜 어떻게 풀렸을까? 뭐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저도 질문하기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숙청 네, 뭐 알고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는 신천지 압수수색 한 걸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저기 최근에 해병 특검에서 개신교 맞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더군요. 네, 근데 네, 미국은 뭐 개신교 국가니까 네. 이런 부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근데 음. 워낙에 문장이 세서 네. 그 극동방송하고 뭐 순복음교회 이쪽 왜냐면 이제 그 최상병 네, 네. 그 특검에서 압색을 했죠. 압색을 한 이유는
거기 또 이제 거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렇죠. 곳인데. 이제 네. 로비에 연루됐다. 네. 뭐 임성근 사령관 그 9명 로비에 이 기독교 인사들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적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가 나오자 특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한테 그 얘기 했죠. 적법하게 한 거고 이거 지금 특별검사들이 나와는 무관한 특별검사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주한미군도 뭐 털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한국 그 군대 관련해서 그 정보만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니까 그냥 바로 풀려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앞서서 뭐 북한 얘기가 됐던 평화 얘기, 피스메이커 얘기 이런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면 이 얘기도 저는 한순간에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항상 그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그날 지도자들의 컨디션 혹은 하고자 하는 얘기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더군다나 불확실성이 그 가득한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굉장히 아슬아슬했는데 그렇다면 미스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를 썼죠. 오해였네, 네, 네. 루머였네라고 본인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루머라는 말도 루머라는 있어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정보기관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스터 언더스탠딩과 루머라는 단어를 썼고요. 심지어 그런 문장도 있었어요. 이거 역시 한국에서 이러한 일 같지 않았어. 이런 설명까지 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약간 이런 뉘앙스죠.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자칫했으면 예전에 그 매복 당했던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풀려버린 거고 이제 다른 의제들 그 장밋빛 그 미래를 머리로 막 구상하고 있었을 트럼프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거를 보면 나중에 우리 브리핑을 통해서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거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하게 미국에 가서 도대체 그래요. 무슨 일이냐. 네. 뭔 일 있었나 네, 네. 하고 네. 음, 3실장이 다 미국을 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서실장은 집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과 항상 다른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늘 있는 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인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가니까 난리 났나 보다. 막 이쪽 저쪽 당에서 엄청 좋아하고 뭐가 말했잖아요. 네. 풀어졌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이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저쪽 미국 극우파 그리고 그쪽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 극우파들과 뭔가 연결이 돼서 국내에서도 뭔가 그때 캠페인을 국내에서 벌이고 또 뭐 얼마 전에도 고든창이라는 맞아요. 사람이 네네네. 극단주의자잖아요. 맞아요. 그 네네네. 사람이 한국은 그 6월 거대한 부정선거가 있었고 거기서 탄생한 대통령은 극렬한 반미주의자다. 이 메시지를 계속 퍼블릭과 인터뷰를 통해서 백악관을 네.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고.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단 하나, 설마라고 하는 어떤 그 불확실성까지 없애는 게 또 참모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 아마 레이더를 이제 그 곤두 세웠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를 걸 수도 있다라는 정보가 우리 쪽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실제 매파 뭐 혹은 극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무슨 아티클을 굉장히 그 극우파 매체에 쓰면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하잖아요. 좀 마가에서. 있습니다. 네,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있었고 우리가 당연히 모를 리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비서실장이 갔던 건데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오전 10시 반에 수지 와일스 그쪽 비서실장 정말 트럼프의 오른팔. 네. 다른 사람들 얘기 다 안 들어도 수지 와일스 얘기는 듣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수지 와일스. 그 사람 그 비서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나기로 한 게 한 10시 반 정도 됐던 것 같고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린 게 그게 1시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제 미팅도 잡혀 있었는데 이 올라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난 그 기회에 강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 때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런 한 라인들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교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정보력과 대응이 대응이 빨랐던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네. 제가 이게 왜 위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우리 어떤 외교를 뭐 이렇게 치장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할 수 있었는데 로라 루머 제가 예전에 네, 네. 마이크 그때 월츠 이야기했죠. 국가안보 보좌관
5월인가 그때 잘렸을 때 그 사람 굉장히 빅마우스라면서요. 예, 마이크 월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가장 먼저 선임 아까 수지 헬스가 제일 첫 번째였고 마이크 월츠 같은 경우도 국가안보 비서관,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미국에서 엄청 우리나라 위성락 이제 실장하고 카운터파트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역대 미국 모든 대통령 그 행정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몇 개월 만에 자르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등장한 사람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로라 루머? 네. 네. 그 음모론자. 굉장히 젊은 여성인데 젊은 여성.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말 잘 듣는다고. 네, 네. 정말 역대급 음모론자거든요. 근데 로라 루머가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와 자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이제 부정선거나 뭐 정말 이상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네, 얘기를 네. 하고 그때 마이크 월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안보부 장관이 쑥 날아가 진짜, 버린 거예요. 예, 진짜 잘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명 인사에 관여했다라고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동안 아까 얘기했던 뭐 고든창 그런 사람들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로라 루머가 뒤에 있으면 이거 진짜 이거 네.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그 로라 루머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순간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사실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 믿지 않더라도 정상회담 한 3시간 앞두고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곧 이재명 대통령 올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속으로 믿지 않더라도 상대방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그 특유의 트럼프식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지금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네. 하여튼 사실이라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언급을 했고 강훈식 실장이 사실은 정상회담 하는데 비서실장이 날아갈 일 없잖아요. 그렇죠. 강훈식 실장이 날아간 거 이 두 가지 팩트만 맞춰봐도 뭔가 큰 흐름이 있었고 네. 지금까지는 다행히 네. 일이 번지기 전에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잡았죠. 네, 우리가 뭐 구체적인 일이 어떻게 있었는가는 뭐 언젠가는 알 수 있겠죠. 네. 좀 디테일한 이야기 해보죠. 무기사라고 하잖아요. 더 사기로 했어요? 아니면 원래 살 것 정도를 사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몰라요? 일단은 모릅니다가 네. 정답이에요. 얼마 사기로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다 실무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그 정상회담 때 오프닝이 그게 한 52분 정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합해서 그리고 확대회담 5찬 회담까지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위성락 실장, 김용범 실장, 강훈식 실장, 3실장이 브리핑 세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위성락 실장이 사실은 국방비 증액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 그리고 위성락 실장이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CSIS 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늘리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정상회담 때 그 얘기 먼저 꺼냈어. 그리고 CSIS 가서 국방비 증액을 얘기한 거야. 그런 설명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다양한 말을 했지만 그 얘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공개 석상에서 얘기할 때 그 우리 전투기 봤어? 36시간인가 뭐 몇 시간 했는데 나사 하나 풀리지 않고 정말 완벽한 운행이었어. 그거 워딩 기억나세요? 그 얘기까지 오늘 나왔어요. 그 와중에 무기 팔 생각을 또 하고 있었던 거죠. 꼼꼼하게. 네. 그래서 무기 얘기를 슬쩍 꺼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실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먼저 이게 끝내기 전에 내가 차라리 미리 맞고 말자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정상회담 때 그때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나토에 갔을 때 2035년까지 GDP 대비 5%까지 증액하라고 막 압박해서 나토 국방비, 정상들이 국방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 두어 달 전에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깝다는 일본,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국방부가 일본 측에 니네들 지금 GDP 대비 국방비가 한 1.8%밖에 안 되는 것 같고 2027년 내후년까지 고작 한다는 게 2%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5, 뭐 3.8 이렇게 올려라고 압박을 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양측 간의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다 이런 기사가 6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회의가 무산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말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미 국방부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맹들, 특히 아시아 동맹들은 GDP 대비 방위비, 니네들 국방비 늘려야 돼.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일본과 한국 혹은 필리핀이 그러겠죠. 네. 그쪽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아니까 우리 뭐 방위비 분담금 이미 뭐 작년에 협정 끝났는데 그거 더 늘려줄 거 아니고 이미 많이 내고 있는 거고 뭐 다른 얘기는 하기 어려우니까 국방비를 증액해서 한마디로 미국 무기를 더 사주겠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기 구입 액수 대충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그게 잘 짐작이 경제 안 가시죠? 기자들이 그 무기 우리가 이제 재정에서 60조, 61조 쓰거든요, 올해. 근데 무기 이게 잘 몰라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공개를 안 하잖아요. 공개 안 하죠. 네. 비밀리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면 문재인 임기 5년 동안 무기 구입한 것만 봤을 때 미국 무기입니다. 그게 2조 5천억 원이었어요. 5년 동안 2조 5천억 원이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이거 시사저널 2023년 기사인데요. 딱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 원. 그럼 5년 동안 2조 5천억인데 윤석열 1년 동안 18조 원이면 1년 새에 7배를 쓴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긴 그 조금 작은 매체여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27조 원 어치 사줬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이미 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보도가 맞다면 줄이면 줄였지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혈세로 지금 다 나가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전자권 전환 뭐 어떤 그런 문제로 우리 국방을 스스로 지켜야 되고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무기를 많이 사들였던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예를 들어 뭐 18조 원, 27조 원 정말 사들였다면 네. 여기에서 더 늘릴 게 있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수치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모르니까요. 음. 뭐 사야 할 무기가 있다면 미국 거 사면 미국 무기 잘 만드니까 우리도 잘 네. 만들지만 네. 네. 이참에 미국한테 돈 좀 써야 될 상황이라면 네. 네. 뭐 그건 뭐 도대체 그래서 깜깜이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필요한 첨단 무기라면 살 수 있다 이런 워딩이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적절한 워딩 같습니다. 네.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우리가 이제 2,000억 달러 플러스 조선이 1,500달러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경제 따진다면 이거 제일 먼저 여쭤봤어야 돼요. 양국은 우리 김용범 실장이 거기서 그 3실장 기자회견 할 때 저는 오늘 헤드라인 뽑아라면 이거 뽑겠어요. 양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와 운영 방식을 약속하기로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구체적 방식을 마련하겠다. 네. 해석 좀 해주십시오. 구속력 없는. 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MOU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MOU를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뭔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야라는 맥락에서 MOU 항상 기자들이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 저도 이제 워딩 기자회견을 아까 유튜브로 이제 듣고 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이렇게 뒤로 네. 점프를 해서 들어봤는데 구속력 없는 MOU 그 워딩 맞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조선 1,500 플러스해서 3,500 7월 30일 날 우리가 합의했던 거 물론 이제 에너지 1,000억 달러를 더 사주기로 했고 네. 오늘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이제 개별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 이제 기업들끼리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3,500억 달러 협상 7월 30일 날 했을 때도 그 당시도 김용범 실장이 청와대에 나와서 브리핑할 때 이거는 우리가 직접 투자 말 그대로 그냥 캐시로 던지는 그런 돈이 아니라 그건 거의 없을 예, 것이다.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이제 뭐 약간 개념상 이제 마이너스 통장 혹은 뭐 보증 이런 개념이고 융자나 보증. 맞아요, 네. 맞아요. 더 잘 아시죠 그 내용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일 거야라고 설명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사실상.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도 트럼프 그냥 대통령이 들을까 봐. 저도 딱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냥 MOU를 했고 네. 차근차근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텐데 구속력 없는 이런 워딩을 굳이 넣어서 약간 갸우뚱하긴 했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금 트럼프한테 너무 많이 내줬다. 네, 지금 네. 워낙 비토를 당하다 보니까 그때도 경제 재생산성 상이죠. 네. 경제 재생산상이죠. 네, 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경제를 재건하는 장관이죠. 네. 우리들 따지면 기재부 뭐 이런 편제인데 네.
어, 강제력 있는 문서라면 일본 정부는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아, 네네네.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같은 그거 맥락 있었던 것 아닌가요?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들 이제 연기를 하고 있죠. 뭐 EU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GDP 5%도 35년까지잖아요. 트럼프는 3년 반 뒤면 집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사인해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성은 이제 유지를 하겠지만 저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모든 국가들이 속으로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만 가면 뭔가 다시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심지어 일본마저 그렇게 꼼꼼하다는 일본마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구속력 없는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 그 김용범 실장님께서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굳이 넣은 이유는 지금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는 소위 말하는 보수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선방했다고 했을 그 언론에서 완전히 퍼준 회담이 없다라고 지금 마이너스 점수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거기서 해명하느라. 의식해서 네. 굳이 이 표현을 김용범 실장께서 쓰신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경제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안보나 외교 관련해서 네. 흔히 우리가 쓴 말이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과의 관계가 뭐 진짜 이렇게 쌩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속된 말 쓰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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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네.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건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개념상에 네. 이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기나 24일 날 일본에서 워싱턴으로 넘어갈 때 기나 간담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정이 없던. 네. 예, 이재명 대통령. 예.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우리는 뭐 잘 될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 기내 간담회 얘기는 좀 많은 거가 풀렸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간담회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했던 워딩이 제 귀에는 꽂혔는데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략적 유연성은 2003년, 2004년 그때부터 나왔던 거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네. 사실 동맹 현대화라는 건 굉장히 브로드하거든요. 그래서 군사 안보적인 거에 한정해서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게 공급망 문제. 한마디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부터 했던 게 공급망 뭐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 여러 가지 논란들이 사실 그거였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고 끊어놓고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경제가 됐든 안보가 됐든 모든 걸 하자는 게 이미 바이든 때부터 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걸 이렇게 넓은 개념, 경제와 안보와 뭐 가치까지 넓은 개념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도 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개념 정리부터 하자라는 워딩을 기내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위성락 실장이 아까 그 브리핑 때 동맹의 현대화라면서 거기까지 범위를 넓히진 않습니다. 오로지 군사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다. 지금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맹의 현대화라는 건 군사 안보적인 개념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네. 그렇게 좀 협의를 한 것 같고 그 틀 내에서 지금 뭐 전략적 유연성이든 뭐든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하나만 더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 땅 우리 주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해요. 그린란드. 그러니까 기업가적인 상상력은 참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게 느껴요.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땅이니까 우리로 지금 따지면 평택 캠프인데. 네, 네. 그 우리 줘? 아니 이 뭐 말이 돼야지 설명을 하죠. 그런데 네. 우리가 평소에 이걸 들었으면 한 100 정도 놀라야 되는데 한 99 정도 놀라는 이유가 파나마, 그린란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니까 약간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군요.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 거기도 달라고 했군요. 땅을.
그 캐나다 51번째 주 되라고 총리를 앞에 두고 그 얘기 하다가 네. 트리도 총리 날라갔잖아요. 네. 그 나라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워딩이었죠. 어쨌든 그린란드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니까 뭐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봤을 적에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팩트가 트럼프가 말하는 것 중에 한 90%는 다 팩트가 다른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명확하게. 네. 우리나라는 66년 소파 협정에 따라서 부대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비용은 다 주한미군이 하기로 했죠. 66년에 우리는 땅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91년에 한미 특별협정을 맺죠. 특별협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파를 다 어그러뜨리기 힘드니까 특별한 협정을 맺고 네. 계속 5년씩 지금 리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SMA라고 부르는. 그래서 방위비 좀 내. 우리 70년대 80년대 재정 적자, 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로 힘들고 베트남 전쟁 하느라고 힘들고 하니까 90년대 내들 보니까 그 성장률 좀 올랐더라. 배 좀 부른 것 같은데 좀 돈 좀 내. 그때부터 시작된 게 91년부터 시작된 게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소위 말하는. 네. 그래서 특별한 거라서 특별하게 몇 년만 하고 말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죠. 계속 늘리고 있고 내년에 얼마입니까? 1조 5,190달러가 넘습니다. 원래 소파 협정에 따르면 안 내도 되는 안 내는 돈인데 거였습니다. 네. 그 뒤에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호의를 베풀어줬더니 권린주한다는 그런 이제 그 대사까지 인용하면서 예전에 한겨레 그 국방 전문 기사도 쓰셨던데 그러니까 팩트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 뭐 리스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죠. 네. 트럼프가 임대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우리 임대로 받고 있고 그 요새화 시킨 거 다 우리가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유권 넘겨줘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맞지 않죠. 그 지금 우리 방위 분담금 내고 있고 소파 협정에 따라서 그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무상 공여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가 운영비도 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운영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입각한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수, 그리고 군사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의 월급은 우리가 줍니까? 미군의 월급은 그쪽에서. 네. 아, 그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당연히 네. 그러겠죠. 그런데 1조 내년에 이제 1조 5천억 원 넘게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는데 이 사람들 돈 못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서. 통장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어디에 쓸 테니까 명세서라도 좀 내놔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트럼프가 오늘 국방 관련해서 얘기한 건 다 팩트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택에 골프장도 있죠. 있죠. 다 지어주고. 네, 네. 거기 하나의 도시입니다. 16조 원 우리가 들여서 다 지어줬어요. 16조 원 들여서. 거기 16조 원의 93%를 우리가 냈습니다. 원래 반반씩 내기로 했었거든요. 네. 네. 뭐 이런 이야기 해도 트럼프 대통령 네, 안 들리죠. 미군 4만 명이라는 것도 정말 오늘도 4만 명이라고. 오늘도 4만 명이라 했죠. 가족까지 합치면 4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